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일 회계사님 모시고 분양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특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러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회계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김성일 회계사님은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셨고요. 이제 3일 회계법인. 네. 3일 회계법인이 국내 가장 큰 회계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리겔 세무회계 대표로 계시고 2021 부동산 세금 사용 설명서 이게 원래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제가 책을 5월 26일 경에 냈죠. 네네네. 관련된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문가 활동하시고 블로그 주소 여기 제가 해드렸고 오늘 순서가 이제 요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회계사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좀 넘기고 전 옆에서 좀 이렇게 오퍼레이팅 뭐 이게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 그런 거는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시적 이주택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글자가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음미라는 말을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이슈가 궁금한 거냐에 대해서 본인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네. 이제 일시적 이주택 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라면 1주택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 매도하는 A주택을 기준으로 취득 시점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양도할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9억 이하 비과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9억 초과는 그거는 뒤에서 보자 이거죠. 9억 이하일 때와 9억 초과일 때가 계산 방법이 다르지만 비과세냐 비과세가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거주 요건. 그거. 거주 요건.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취득일 비조정인데 내가 계약을 하고 취득.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잔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계약하고 이제 다음 달쯤 잔금을 내는데 취득 시점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이때에는 계약 시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 조건을 준다 이거예요. 계약 시점에 무주택. 그러면 계약 시점에 무주택인데 이제 그 A주택을 계약을 하고 잔금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얘는 비과세 9억 이하 비과세 판단을 할 때 거주 요건이 없다 이거예요. 보유만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사례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주택자인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의 판단은 그냥 실물이 있으면은 유주택이고 실물이 없으면 무주택인 거예요. 이게 또 여기서 청약에는 지방에 있는 뭐 1억 이하는 주택으로 안 본다 라고 있는데 여긴 정의 자체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에 이제 아버지 뭐 부모님 물려주신 이제 종반 집 공시가 뭐 8천만 원 이래서 청약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 비과세 판단을 할 때는 그 주택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청약은 청약이고 세금은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우리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 취득 시점의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9억 이하 비과세 판단을 할 때 거주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KB 통계에도 나오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중위 매매가가 10억, 11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 식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장기 보유 공제를 계산을 할 때는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달라지니까 더 올라가니까 그죠? 뒤에 이제 또 나오겠죠? 뒤에 볼까요? 보시죠.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뭐 하는 결국 이제 핵심인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의 A 주택을 보유. 네네네. 네,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미 취득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B 주택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네네네. 네, 그 계약 날짜 기준이 18년 9월 13일이냐, 19년 12월 16일이냐, 이전 이후에 따라서 네네네. B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네네. 이제 처분 기한은 A주택이에요. 먼저 산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한이 3년, 2년, 1년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그러면 결국 내가 계약이 언제고 취득이 언제고 처분이 언제냐 그 날짜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극단적이신 분들이 나오는데 9월 13일, 12월 16일에 계약하고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이 하는 동료분들 이제 그 날짜를 이제 그날 기준인지 이전 기후인지 기준인지를 이제 명확히 하셔야 되고 네.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A 주택하고 B 주택 중에서 네. 계약 시점 기준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다면 네. 그 신규 주택 취득일, 비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중요하고 네. 취득은 취득대로 중요해요. 네. 취득이 되면은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기준이 신규 주택의 계약 시점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처분이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이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뭐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제 A 주택을 매도를 할 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못 지켰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A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네.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네. 우리 기사에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따져서 중과세를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세법 규정상에서 저기 구석에 가면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예외입니까 이게? 네. A 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마음이 급해요. 네네.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것도 사야 된다, 저것도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B 주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B 주택을 취득을 해버린 거예요. 곧바로. 네네. 그러면 1년의 텀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의 기본 조건이 1년 지나고 취득인데 일시적 2주택이 안 된다. 깨지는 거죠. 깨지고 A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 네. 근데 비과세와 중과세 사이에 이제 일반 과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은 B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 주택을 처분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중과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일반 과세 정도만 세금을 내시라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게 중과 배제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아, 이게 그래도 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제 회계사님이 양도세 내실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아니 근데 잘못하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취득해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이면은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죠.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A 주택을 샀어. 근데 뭐 요즘에 뭐 투자 강의도 많이 있잖아요. 봤더니 A를 잘못 산 거지. 맞아요. 그럼 빨리 B를 사고 A를 이제 팔 때는 원래는 중과인데 3년 안에 팔면 물론 이제 2년은 지나야 되겠죠. 단기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우리 21년 6월 1일부터 이제 그 세율을 오늘 좀 빠져 있긴 한데 그 세율이 변경이 돼서 조금 뭐
극단적인 예시기는 해요. 네. 예, 그래도 뭐 해볼 만하다. 중과 피하는 게 어딥니까, 그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A주택을 처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B주택의 전입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 은근히 놓치더라고요, 이거. 네. 근데 이제 이거가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B주택의 전입 의무다라고 하는데 B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아니고 B주택의 전입 조건이 A주택의 비과세를 완성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를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19년 12월 16일 이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규제가 심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거주라는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입 요건까지 준 거예요. 근데 뭐 대출은 뭐 또 조정 대상 지역이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또 대출 없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난 나중에 살 거야, 나중에 전입할 거야, B는 뭐 오래 살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A주택의 비과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거 혹시 이런 사례 상담해 보셨습니까? 네, 상담은 하는데 아직 사고 사례로는 접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명 있어요. 그 제 직장 동료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A를 처분하는 것만 기억하시다가 전입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1년 딱 지나고 하루 지나니까 연락 바로 오대요. 무섭죠? 아, 진짜. 좀 말 좀 해주지, 그러면 좀 전입하라고. 너무했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실무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더 보면은 이제 더 확 와닿을 것 같긴 하는데. 그만큼 연습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뭐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일반 분들,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본인 케이스가 다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분들 친구분들 사례는 또 오답이에요, 또. 맞아요. 그래서 좀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 특위 에서 나온 그 고가주택 그 기준을 올리는데 장특공을 거기서 또 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보시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 정규 강의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참 설명을 하는데. 양도가 이루어지고 소득이 발생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매수하고 이제 양도소득세 얼마 나오냐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대충 구조를 알아야지 어느 부분이다라는 이제 내가 어디 위치다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시니까. 결국 실제 매도한 금액과 매수한 금액 그리고 취득세, 중개수, 수수료 뭐 이런 거를 빼야지 내가 남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뭐 10억 이렇게 하는데 샷시 500만 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반영을 하면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 빼고 필요 경비 뺀 금액을 D라고 해요. 수식 나오면 또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비과세가 된다. 9억 이하 비과세라는 게 이제 저는 가급적 이제 9억 이하 비과세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A의 양도가액이 9억 이하가 되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남았던 비과세 판단을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보유기간 2년, 거주 2년을 만족을 해서 잘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뭐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가끔 보이기는 해요. 3억 8천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A를
8억 5천쯤에 매도를 하신 거죠. 네네네. 투자를 잘 하신 경우인데. 네. 그럼 양도차익이 뭐 4억 5억이 났다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비과세 판단을 해보고 네. 걔가 비과세 조건이 되면 이 밑에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A가 9억이 넘으면 네. 투자 많이 뭐 이게 근데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네. 많이 남았으니까도 아니고 이제 기준 자체가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니까 네네. 전체 매도 금액 중에 네. 9억 초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서 네. 걔를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요 네. 뒤에하고 이제 약간 한 번 더 네, 계산 네. 더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네. D 다시. 네, D 다시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9억 이하 비과세라는 거를 얘를 이제 12억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중에서 많이 빼주니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얼마 네. 줄어들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줄어든다의 정도의 감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신에 이 밑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나온 게. 네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이 9억에서 12억 올리겠다는 거는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네. 사실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기사가 한두 개 나오다가 네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끝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부분 이슈인데 네. 그러면 이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도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네. 이제 당연히 이게 반영을 해야지 줄어드니까 맞는데 이제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옆으로 제껴둬도 이제 네네. 대세의 영향은 없다.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너무 바쁘신데도 네.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여기 회계사님 블로그하고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제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과세 판단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하면 모 아니면 도잖아요.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급적 비과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비과세라고. 그래야지 이제 좀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상담도 좋았는데 추가 상담 또 가겠다고 네, JK 킴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거의 예정된 시간을 훌쩍 초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리겔 김성일 회계사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사초청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